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요. 난방비 아끼기 위해 보일러 사용을 좀 줄이고 춥게 지내는 가정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나치게 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진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심혈관 질환 관련 입원과 사망 사례 595만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기간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기간에 심혈관 질환 입원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마디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 가정에서 난방 사용을 줄인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2022년 겨울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6만 8천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는데요.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심혈관 질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고요. 겨울철에 유독 부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지나친 절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정부가 이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지원 정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나라마다 선호하는 텃밭 농사 작물이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작물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에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어디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오늘 특별히 더 잘 전달해 주시는 걸로. 자, 일본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일본의 과수원들이 외래종 벌레 때문에 피해가 커지자 이 당국에서 벌레 퇴치를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과수원들이 외래종 딱정벌레 때문에 골몰하자 지역 당국이 벌레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과수원은 최근에 외래종 딱정벌레인 벚나무 사양 하늘소의 습격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 벚나무 사양 하늘소는 중국에서 서식하는 딱정벌레인데, 이 목덜미 부분에 붉은 것이 특징이고,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지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포획이 됐고, 이 개체수가 벌써 3,782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바라키현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 경관 덕분에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농축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사과, 블루베리 등 제철 과일을 많이 수확하는 과수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벚나무 사양 하늘소가 여러 과수원에서 발견됐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과수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벚나무 사양 하늘소 10마리를 가져오면 500엔, 우리 돈으로 4,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요. 10마리보다 적을 때는 에코백, 이런 상품들을 준다고 합니다. 이바라키현은 외래종 동물, 벌레가 일으키는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격자 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외래종 생물을 미리 발견하고 보상금을 주면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쿄의 부어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대 농산물 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주호구에 있는 스키지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의 부엌이라고 불리는데요. 한때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에 농산물을 공급했던 일본 최대 도매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종원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여기를 방문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예전에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1935년에 설립이 됐고 2018년에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여기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이 노후되면서 1986년부터 재정비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 이게 좀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 이전이 완료되자 이 지역에 전 세계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게 최대 관심사로 이 지역이 떠올랐고 도쿄 중심부인 긴자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 또 도쿄 중심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터는 시장 이전 이후에 공사당 담벼락으로 이제 닫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스키지 시장의 유적 발굴 작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지 지역은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건설 비용만으로 9천억 엔, 돈으로 8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도쿄 최대 재개발 사업인데요. 도쿄도 스키지 개발 과정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대규모 마이스, 그러니까 기업 회의, 포장관 관광, 컨벤션 전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몰로 개발이 되는데 총 9개로 개발이 됩니다. 재개발 중심 테마는 업무, 주거, 놀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직주라 클러스터 형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도쿄 재개발의 주요 흐름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합니다. 스키지 시장 재개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도쿄도가 토지 임차권을 70년간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협정 방식을 체결하게 된 건데 시설의 본격적인 이용부터가 시작인데 2032년부터 1단계, 38년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80년에 가깝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도쿄 중심부인 긴자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이유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일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이 마이스를 채울 만한 기업과 개인을 다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 사항입니다. 세상에. 예. 네, 현재 도쿄 내에서 신주쿠, 시부야, 야이스 그리고 오테마치 등 50여 개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후반부터 하나씩 완공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 문제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직하형 지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고층 건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고층 건물로 그리고 이게 여러 개 개발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구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자,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는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근데 이 때문에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내세웠고요. 선거가 끝나고 이제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이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할 뜻을 밝히면서 미국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 농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서 농업 부분이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와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합법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낙농업과 육가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전체 불법 이민자가 1,100만 명인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요, 근무 중인 불법 이민자의 추방이 현실화되게 되면 미국 내 농식품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 주립대학교 식품경제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오르테가는 불법 이민자 근로자들이 미국 태생 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거나 수용할 의지가 없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위 말해서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장 근로자가 대규모로 해고가 되게 되면 식품 공급망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네. 이 농업 기반 도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존 두아르테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농장들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게 되면 작은 마을은 아예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들은 추방하지 않거나 또 영구적인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임명한 미국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책임자 톰 포만은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내년 1월 20일이 되는데 네. 그때부터 당장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치겠다면서 이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미국 국민은 트럼프 당선인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당선시켰다면서 캠페인에서 약속한 부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반미 샌드위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 샌드위치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바게트 샌드위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쵸. 그 안에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샌드위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노점에서 현지 반미를 사 먹은 30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요. 치료를 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반미는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서민 음식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음식입니다. 네. 베트남 남부에 있는 붕따오시에서 반미를 사 먹은 71살의 남성이 구토, 설사 증세를 보여서 입원했는데요. 입원한 그 다음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 남성은 4년 전에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은 데다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심각한 위장 감염 그리고 급성 신장 손상 등과 함께 식중독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남성과 같은 가판대에서 반미를 사 먹은 300여 명도 식중독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요. 이 가운데 120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이 이 가게에서 판매한 반미 식재료 출처를 파악하는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해당 가게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매장은 하루에 평균 600에서 700개 정도 반미를 판매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70대 남성이 치료받다가 사망한 병원에서는 의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것도 노점에서 뭔가를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음료수 들고 오신 건 뭔가요? 커피입니다. 예.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폭설이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별일 없으셨나요? 눈이 많이 와서요. 그렇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눈피 없는지 걱정됩니다. 저는 눈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크게요? 예. 육묘하고 비가림 재배를 하는 시설하우스는 멀쩡한데 씨앗을 갈무리하는 작업장인 농막이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닭장도 주저앉았는데요. 농장에 갔더니 고양이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기만. 예. 아이고 이거 참 이번에 폭설 피해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수습은 어떻게 좀 하셨나요? 어떤가요? 다행히 선반처럼 높이 올린 가구들이 있어서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고요. 씨앗들도 안전하게 보관돼서 이렇게 안도했습니다. 씨앗의 안전을 걱정하는 네. 우리 관장님. 예. 갈무리가 이번 주면 끝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허리 펴지 않고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예. 제 주변 농가들도 모두 농막이 주저앉아서 일선 농협조합장님들이 부지런히 실태 조사를 하러 다니며 위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 좀 지원이 좀 돼서 많이 빨리 돼야죠. 복구가 됐으면 예. 좋겠고요. 수확을 미뤄두었던 콩도 눈 속에 묻혀서 아이고. 일일이 눈 속에서 수확해서 말리는 작업도 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워가지고. 예. 네. 예. 예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학은 도둑처럼 서둘러서 하라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후회되는. 이렇게 농사 전문가 우리 관장님도 후회를 하시다니. 예. 근데 100년 만에 내린 큰 눈이라고 하니까요. 네. 참 이렇게 또 하나 배우게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가에서 정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습설의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눈이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는 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새해 선물로 드릴 토종 작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네. 네. 신청은 1월부터 1월부터입니다.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설날 직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 나라별로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작물들이 모두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작물이 고추고요. 네. 그 다음이 고추. 네. 상추, 무, 감자 순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토마토가 1등이고요. 감자, 옥수수, 호박 순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1등이 무이고요. 무예요. 예, 미나리, 양파, 시금치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가장 선호하는 작물이 대파고요. 이어서 무, 녹두, 양상추 순서라고 해요. 다양한 식문화만큼이나 선호하는 작물도 그리고 또 선호하는 이런 순서도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나라마다 선호하는 거 보니까. 무는 한중일이 대체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고추를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고추를 재배했을까요? 우리는.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텃밭 작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고추부터 예. 시작을 하겠는데요.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개척자들이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찾아서 백기를 찾던 중 남미를 발견하면서 후추와 비슷한 맛을 가진 고추를 유럽에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추라고 속일 수는 없고 비슷한 후추라고 할 수는 없고. 향신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더니 후추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매운맛에 적응이 안 돼서 널리 재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 고추가 이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아시아에서 재배 작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러면 남미에서 유럽으로 거쳐서 갔다가 예, 아시아로 들어오죠.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네. 이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시 퍼졌대요. 예?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해서 먹게 되니까 또 식문화는 또 전파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 매워서 못 먹겠네 했다가 네, 아시아 사람들이 잘 먹으니까 유행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다시 해볼까? 약간 이런 건가? 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에서는 고추의 원산지가 오히려 아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닌데. 네. 예. 유럽에서는 매운 고추 대신에 맵지 않은 이제 피망과 파프리카 종류가 주로 이제 재배되었던 거죠. 네. 고추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청양고추, 풋고추, 오이고추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는 토종고추 종류가 한 50여 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 전후 도입되어 이렇게 많은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테지만 지역의 환경과 또 재배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통해서 50여 종류로 분화되고 고정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고춧가루 품질을 중요시하고 이런 등등의 취향에 따라서 토종고추가 분리되어 고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종고추는 맵습니다. 약간 덜 매운 품종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맵고요.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청양고추와 비슷한 강도로 그래요? 맵습니다. 우리 토종고추가? 네. 오. 하지만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입속에서 30초 동안 유지된다면 네. 토종고추는 매운맛이 20초 정도 짧게 유지되다가 단맛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깔끔하고 뒷맛이 아주 좋은 게 장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살짝 그러니까 20초 동안 매웠던 그 맛. 네, 그거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깔끔하게 싹 없어지는. 네. 네. 매운맛은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만 느끼는 맛이라고 해요. 오. 사실은 맛이라기보다는 통증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포유류의 치아 구조가 고추를 먹을 때 씨앗까지 씹어버리는 특징 때문에 고추의 입장에서는 번식을 위해서 번식에 어려움이 이제 있으니까 포유류를 기피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이런 매운 통증을 내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맵게 하면 날 안 먹겠지 네. 했는데 웬걸.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역효과를 낸 거죠. 그쵸? 계속 먹는 거죠. 네. 반면에 조류는 그 매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고추 씨앗을 받다가 이제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섞인 고추 씨앗을 닭장에 뿌려줘도 아주 잘 먹습니다. 아마 고추의 입장에서는 번식을 위한 파트너가 조류였던 것 같습니다. 닭들이 매운 고추를 아주 잘 먹는다. 네. 신경도 안 쓰고. 네. 그게 재밌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고추 씨앗을 어떻게 좀 나눠주시는 건가요? 네, 올 새해 나눔할 고추 품종은 음성초입니다. 음성초. 네, 보통 고추 작물 이름에는 뒤에 초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군 수비면에서 수집된 고추는 수비초, 평창군 대하면에서 수집된 고추는 대화초 이렇게 지명과 함께 초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언뜻 들으면 초등학교인 줄 알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생긴 모양에 따라서 붕어초, 빵빵이초, 하늘초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예. 이름이 재밌죠. 재밌어요. 예. 네, 일제 강점기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귀양초라고 하는 고추도 귀양초. 있기는 합니다. 야, 예. 이 음성초는 매운 고추이기는 하지만 매운맛이 바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네네. 대로 고추가 커서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면서 품질도 우수한 토종고추입니다.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씨앗을 넉넉하게 들이지는 못하니까요. 못하는 겁니다. 네. 예,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시범적으로 심어서 드셔보시고 내 취향에 맞다. 이것만 심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수확해서 많은 씨앗을 받아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장님한테 말고요. 네. 아니 왜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조금 줬냐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음성초를 심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토종이 가진 장점은 병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시판 종자들이 키가 큰 반면에 음성초는 아래서부터 가지를 많이 치기 때문에 널찍하게 심는 게 중요하고요. 밑에서부터 이제 노끈을 잘 묶어줘야 합니다. 그 외의 재배 방법은 시판하는 고추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고추로 토종 고추인 음성고추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상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부터 신청하시고요. 일단은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니까 재배 방법이라는 특징은 이 방송을 통해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거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음성초 미리 지금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것도 많죠? 네. 네. 상추하고 또 이제 가지하고 가지. 예, 이런 좀 대표적인 작물들 그다음에 이제 호박이라든지 이런 걸 해드릴 생각이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뭐 박람회나 이때 오신 분들이 꽃을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꽃이요? 네, 접시꽃이나 봉숭아꽃이나 뭐 이런 것도 씨앗 나눔해달라고. 나눔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것도 한번 씨앗 양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입니다. 네. 또 오해하고 그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4260님, 난지역 마늘을 심어서 싹이 났는데 겨울에 어떻게 보온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난지역 마늘인데 보니까 8924님도 수원인데 10월 10일 파종한 마늘이 10cm 이상 올라왔는데 월동이 괜찮은가요? 이렇게 같이 질문해 주셨어요. 네네. 네, 같은 거겠죠, 난지역. 네. 예. 마늘은 되게 사실은 보온 조치를 별도로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네. 수원인데도 저도요. 네,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월동을 잘 해요. 결국 수확한 거 보면 괜찮았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이른 봄에 땅이 풀렸다 얼었다 이걸 반복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2월, 3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서리빨이라고 하죠. 서리빨이 생기면서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마늘 씨앗을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런 것만 이제 마늘 고랑 사이사이를 좀 발로 밟아서 이렇게 그 시기가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서리빨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완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늘 종자 자체는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품종이라서 별도의 조치는 안 하셔도 되는데 서리빨 시기 이때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일단 지금은 괜찮다. 네. 그리고 월동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28님이 텃밭에 김장배추를 8월 20일에 심었는데요. 한 포기 안에 여러 포기가 작게 자라서 세어보니까 10개 정도 돼요. 김장할 수 없는 기형 배추로 자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형 배추로 자란 걸까요? 궁금합니다. 이곳은 양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신오견 상추를 모종해도 될까요? 하고 마지막까지. 네네. 예. 김장배추 품종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네네네. 품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재배상의 이제 장애가 아니라 품종에서 그런 씨앗 품종을 이제 개발할 때 아마 이제 그런 형질들을 잘 잡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씨앗 자체에서 좀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죠. 씨앗 자체가 그렇게 이제 분화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출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시판하는 많은 종자들도 일부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 나눔을 하는 것처럼 전 지금 이렇게 뿌리 말씀 듣긴 밑단에서. 했는데 네. 예, 신기해가지고. 네. 예.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자를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심고 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앗 상태로 보면. 예.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내가 10포기 심은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분화가 돼서 그러면 이걸 찍어가지고 네. 씨앗 산대 가져가서 네. 나 이렇게 됐다 환불해달라 이러면 해주나요? 보통 적은 이제 돈이라도? 보증 종자를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업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무를 심었는데 무가 꽃이 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꽃이 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형 배추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보통 이제 상업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종자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좀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그 시작되는 이제 종자 관련된 종자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런 이제 보증 관련돼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씨앗을 살 때 구매할 때 구매자의 신상을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사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아마 시행하는 초기라서 그런 걸 하지 않은 이제 정자 회사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클레임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유. 그리고 네, 안타깝습니다. 뒤에 질문은 상추 모종은 이제 신호견 다른 분의 이제 질문이신데 신우견님. 아마 밭에서 재배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집 안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은 지금도 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9242님. 내년 봄에 도라지를 심어보려고 씨앗을 준비해놨는데 밭이랑 이랑 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도라지 씨앗은 이제 미세종자에 속하거든요. 씨앗이 너무 자라서 예. 이게 골고루 이렇게 흩어뿌림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래랑 섞어서 이렇게 뿌린 다음에 싹싹 이제 갈퀴로 긁어줘서 이렇게 파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모래랑 섞어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하게 준비할 부분들은 없는데요. 이렇게 좀 골고루 뿌리는 방법 또는 이제 조그만 그 음료수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뚜껑에 그렇죠. 그 안에 씨앗을 넣은 다음에 파종할 곳만 이렇게 톡톡톡 해서 씨앗을 파종하는 전뿌림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싹이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풀이 이 도라지를 덮습니다. 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라지는 워낙 이렇게 풀 속에서 자라던 작물이라서 풀하고의 경합력이 있어요. 대신에 풀을 매실 때 혹시 도라지를 뽑지 않도록 잘 신중하게 이렇게 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풀 관리 괜히 하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변에 나는 풀하고 또 잎이 굉장히 다르니까 차이가 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싹이 보통 6월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늦게요? 네, 예. 보통 이제 2, 3월에 뿌려서 6월 달에 싹이 나오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잊어먹고 있다가 풀밭 된 거 보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싹은 그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풀만 매주시면 도라지 계속 이어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극적일 것 같아요. 씨앗은 엄청 작아서 흩뿌리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딱 나올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네. 자, 0303님. 관장님 2주 전에 고구마를 수확을 했는데요. 고구마가 달지를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품종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요. 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자색 고구마라고 하는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자색 고구마는 캐서 이렇게 뭐 큐어링을 뭐 2주간 뭐 말렸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어봐도 이거 완전 물고구마도 아니고 맹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 전분의 성분이 이제 당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한 3월 달에 고구마가 싹이 날 때쯤 되면 정말 이 조총이나 엿처럼 그 이렇게 쭉쭉 늘어날 정도로 엄청 달게 그럼 뭐 바뀝니다. 2주 큐어링이 의미가 없네요. 되게 오랫동안 놔둬야 되네요. 네, 보관이 지속될수록 당화가 계속 가속이 돼서 싹이 나기 직전 그때가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네. 이거 근데 수확도 수확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품종의 문제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품종은 물고구마 또는 이제 방고구마 종류는 서서히 당화가 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네. 지금 아쉽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그리고 저장을 썩지 않게 잘 저장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5513님도 고구마 관련인데요. 땅 속에 보관하려고 하는데 흙이 중요한가요? 깊이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 질문이 무는요. 그리고 얼마나 땅 속에 보관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무는 땅 속에 저장하는데요. 고구마는 땅 속에 저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저도 이제 고구마 캐서 거실에 뒀거든요. 15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고구마는 땅 속이 아닙니다. 네, 땅 속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는 뭐 지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무저장법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유튜브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관 기간은 이렇게 가을에 묻어놓으면
이른 봄까지도 생생합니다. 예. 그래서 보관 기간은 봄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땅 속에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68 하나님. 저는 가을 시금치 파종을 늦게 해서 시금치 뽑아 먹을 정도로는 안 자랐는데요. 어린 시금치인데 이거 그냥 놔두면 겨울에 얼어 죽겠죠. 비닐이라도 씌워줘야겠죠?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시금치는 굳이 비닐 안 씌워줘도요. 어린 묘목 잎이 이미 나와 있다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습한 데다 심었으면 얼어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약간 일부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352님 방앗간에서 구매한 깻묵을 과일나무 거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거 발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기름방앗간에서 구매한 깻묵을. 네.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깻묵 다 버리는 거라서 주워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팔아요?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요? 심지어 비싸요? 한 자루에 5,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거름으로 사용하려면 발효를 시키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땅 속에 묻지 않고 위에다 이렇게 원줄기 주변에다 이렇게 그냥 뿌려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동안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위에만 편하네요. 예. 자, 5786님 당근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다 이제 뒷부분은 다 저장 그러네요.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장, 고춧가루 보관. 네. 네. 일단 당근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당근은 외피가 굉장히 단맛의 근원지예요. 깊은 곳은 오히려 단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약간 물맛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당근은 껍질을 마르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저장 수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문지로 두툼하게 이렇게 싸서 채소간 냉장고에 채소실에다 이렇게 넣어서 저장하는 게 좋고요. 하나하나를 신문지로 싸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문지가 이제 수분을 좀 지켜주는 이제 보충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네. 4777님도 무 발아 만들게 저장하는 법 알려주세요. 네, 당근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문지로 싸서 채소관에다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리고 우물 파고 이렇게 땅 속에 저장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 유튜브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3332님 여기는 경남 고성인데요. 무가 너무 매운맛이 심한데 왜 그럴까 궁금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운맛을 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종무 중에서도 개골무는 상당히 맵거든요. 근데 이걸로 깍두기나 아니면 김장을 해놓으면요 매운맛이 발효가 되면서 유산균 발효가 진행되면서 매운맛이 단맛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매운맛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도 김장의 재료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자,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고요. 답박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요 어제보다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인사드릴게요. 처럼 여행 떠나요. 미나는 고3 수험생입니다.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죠. 하지만 수시 면접을 앞두고 교통편 때문에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다행히 휠체어 이동용 차량을